물고기가 죽고 나서 물고기 죽은 원인을 밝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한 꽤 오랫동안 싸웠죠, 실제로. 현장 조사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지역에 사고 나면 시민단체들이 큰 사고가 나면은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뭔가 대책위를 꾸려서 민간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그 공동조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도 묻고 언론 플레이도 하고 지역에서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고를 수습하고 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우리가 아는 방법을 다 총동을 했습니다. 언론이든 뭐 지역 정치인이든 아니면 법적 문제든 그리고 뭐 행정에 대한 공무원 직무유기에 대한 뭐 감사 청구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고 기자회견, 집회, 뭐 퍼포먼스, 서명운동 이런 거 다 했던 거죠. 그런 과정을 쭉 거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조례만 제정하면 다 되는가? 수원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수원에 이제 꽤 큰 회사인데 여기서 이틀 동안 공장 가동을 멈추고 민관산 합동으로 재난방지 훈련을 한 건데 이게 원래 재난훈련을 하는데 이게 복합사고 훈련이거든요. 단순히 화재 사고라는 거 이런 게 아니라 화재 사고가 일어났는데 마침 그때 인근의 초등학생들이 공장 견학을 와 있었어요. 이게 화재가 일어나면서 대피하고 있는 과정에 그 화재가 인화돼서 화학물질로 엉겨 붙어서 화재 플러스 화학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복합 화학 사고를 시나리오를 여정해 두고 이 상황에서 수원시가 보유한 인근 군부대까지 총동원해서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진압하고 빠르게 복구하고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그리고 인근 주민들에게 어떻게 대피를 해서 안전지대까지 이송하는 이걸 시나리오로 만들어 가지고 시뮬레이션 도상훈련도 하죠. 이렇게 이해 당사자들 회의장에 모여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이렇게 진압훈련 이게 아마 시흥에 있는 국가 그 방지센터 있잖아 119 그쪽에서도 출동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체 인근 주변에 삼성전자가 바로 붙어 있거든요. 주변의 공장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 위해 관리 계획에 따른 사고 났을 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고에 대응하는 자산들이 있어요. 자체 소방대도 있을 거고, 자체 방제 물품도 있을 거고, 그 자기들 비상 연락망도 있을 거예요.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런 지역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어떻게 잘 연결됐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사고에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이제 시범훈련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다 할 거예요. 파주시도 하는데 매번 하는 건 재난훈련을 이렇게 화학사고에 특화시켜서 복합사고를 예정해 두고 전제로 비상훈련을 한 겁니다. 원래 모든 자산은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듯이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웬만한 시 같은 경우는 시민안전 관련된 부서가 있고 민방위 관련된 자원 동원 체계가 있고 그리고 재난방지 체계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자체 수준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그게 부족했을 때 국가 수준의 어떤 방제 지원 인력이 와가지고 그걸 진압한다거나 지원하는 체계가 있고 그리고 군 인력, 경찰 인력, 소방 인력 총동원되는 거죠. 그리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상 연락망이라든가 그 동원 능력 이런 것들이 총동원돼서 사고에 대응하는 건데 근데 사고가 이렇게 크게만 나지는 않잖아요. 수원에서도 물고기가 죽은 것처럼 그런 아주 크고 작은 인간한테는 위해가 별로 안 되는데 자연환경한테 피가 큰 거죠. 물고기가 저희도 3만 마리가 죽었으니까 도심에서는 꽤 큰 집단 폐사 사고거든요. 그게 이제 화학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돼서 이렇게 사고 난 건데 그것도 화학사고입니다. 사업장 바깥으로 이제 화학물질이 나와가지고 그 독성 때문에 이제 환경 피해가 생긴 건데 인간한테 사고가 안 났지만 그 자체가 이제 화학사고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크고 작은 사고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도 물고기가 죽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이제 단순히 그냥 자연사한 게 아니고 실제로 환경 부하 때문에 또는 갑작스러운 이제 덕국물 유출 때문에 하천이 오염돼서 일어난 사고들인데 그게 만약에 인간한테 미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수원이 아니라 어느 지자체에서 물고기를 민물고기긴 하지만은 주로 민물에서 어로를 하는 데도 있잖아요. 작은 하천, 남한강이나 이런 데서. 그런 데서 물고기 죽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경제적으로든 또 인간한테도 엄청난 큰 영향이죠. 이런 것들이 도시에서는 직접 바로 앞에서 수만 마리가 죽어도 이렇게 시민들이 지나가다 보고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냥 전화 준 건데 그때 제가 우연찮게 전화를 받았지만은 그렇게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오진 않아요. 그런 게 있는 거죠.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근데 그게 조금만 상황을 바꿔서 도농복합도시라든가 그리고 어로를 하는 지역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고 그리고 그 물고기를 모르고 먹었다가 또 인간이 또 다쳐서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이렇게 사고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단순한 사고 아니거든요. 물고기 죽은 사고 자체가. 우리나라는 멀리서 지금은 삼면이 바다지만 물고기 수입도 많이 하고 멀리서 이제 먹는 생선이라는 걸 가져오기 때문에 그냥 민물고기 좀 죽었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피해의 규모라는 게 작은 사고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 작지 않다고 보는 것들은 누구의 시각일까요? 공무원들은 처음에 한 1000마리 죽었는데 이렇게 축소 보고 있어요. 커지면은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저희들이 이제 보통 환경 활동 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하천의 유량, 평소에 물이 얼마나 흐르느냐, 폭이 얼마냐, 그리고 물고기 사체가 널브러진 구간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넓이를 재고 그 수량을 재가지고 총량을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평소에 정량 조소가 돼 있으면 이 구간에 평소에 물고기가 얼마 정도 있겠다. 근데 완전히 다 죽었거든요. 다 폐사했기 때문에. 보통 그거를 전문가가 판단한 건데 저희들이 그냥 대충 3만 마리 죽었다는 게 아니고 민물고기 전문가가 이 정도 구간에 길이가 한 2km에서 2.5km 정도 구간에 물고기 사체들이 쭉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폭이 있는 거죠. 하폭이 있고 유량과 깊이가 있고 그리고 평소에 조사해놨던 물고기 종류, 개체수가 있는 거고 그걸 해서 추정하는 식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3만 마리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런 사고를 거쳐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이런 재난대응 사고 훈련 자체도 결국은 저희들이 2014년에 물고기가 딱 이쯤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이 작년에 훈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이죠. 조례 만들고 비상계획,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담당 부서 설립하고 이게 준비하는데 꽤 오래 걸렸죠. 이게 작년에 훈련한 거거든요. 벌써 1년 전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조례 만들고서 이 훈련하기까지 벌써 3년 걸렸죠. 이 기업이 사고 원인자는 아니었어요. 삼성전자 바로 옆에 있는 기업이었는데 이런 기업도 사고 대비 물질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런 비상훈련을 해야 되고 자기 인근 반경 1km 안에 이제 몇만 명이 사는 이런 기준이 있어요. 경기도 조례에 근거에 하면은.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공장을 멈추고 기꺼이 라인을 멈추면은 어떻게 돼요? 공장에서는 24시간 안 멈춰요. 공장이 계속 돌아가면 생산되잖아요. 그게 자기들의 부가가치예요. 재고를 쌓아 놓더라도. 근데 이틀 동안 재고 생산을 안 한 거잖아요.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는요, 엄청나게 그 이윤을 마이너스 되는 걸 비용을 감수하고 한 거거든요. 이게 신뢰였어요, 실제로. 한 3년 걸렸죠, 조례 만들고. 그리고 왜 조례를 만들어서 기업과 시민이 상생을 해야 되고 서로 비밀로 두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은 제품 생산을 위해서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어떤 공정으로 다루고 있고 공정상의 안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또 행정에게도 오픈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서로 신뢰가 쌓여서 이 훈련을 할 때도 저도 가봤고 전문가들도 가고 주민들도 가고 그러니까 수원시가 동원 가능한 모든 주민 조직들이 다 가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소방도 다 오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재 비상 그 시흥에 있는 화학사고 방재단 옷 입은 분들이 아마 그분들일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조금만 사고 나도 바로 출동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신뢰가 쌓이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거. 파주시에서 비상재난훈련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화학사고위원회에서 시민사회단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주민대표라든가 그리고 시민단체 우호적인 전문가 그런 분들 다 포함해서 어느 기업이 자기 속살을 다 까고 이런 훈련을 할 수 있을지 아직 그런 경험은 없죠. 다 초청해가지고 잘 안 보여주려고 그러죠. 그것도 이게 송원산업이라는 게 플라스틱 유연제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인데 엄청 큰 라인이에요. 작은 공장이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데 세계적으로도 이 분야 물질 생산량이 꽤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라인을 멈춘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비용,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꺼이 한 거죠.
이게 지역사회 평판이라든가 행정과 시민사회 적정 요구, 그리고 이렇게 잘 하시면 우리가 뭐 좋은 기업상도 추천해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성원산업도 본인들이 어차피 해야 될 거, 지역사회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 이 수원 같은 데는 이거 숨기려고 해서 안 되는구나. 그게 1년 동안 물고기 죽고 이렇게 시민사회가 대응하고, 저희가 삼성도 본사를 고발했어요. 형사 고발하고. 그리고 이게 물고기 죽었을 때 대응을 잘못했던 담당자 있잖아요. 시장, 환경국장, 그리고 환경정책과장, 수질관리팀장 이렇게 4명도 이제 고발장을 썼는데 끝까지 제출을 못했지만 자체 감사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대응을 잘못했거든요. 대개 공무원들은 직무는 중요하지, 사고 나서 2가지입니다. 사고 나면 첫 번째가 뭐죠? 공무원 직무 규정에 나와 있어요. 사고 나면 가장 먼저 증거를 수집해야 돼요. 실효 채취하고, 네. 증거를 수집하고 이 피해를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대피 명령 내리고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증거를 수집해야 돼요. 그래야지 왜 사고 난지 알 거 아닙니까? 증거 수집하고 그리고 실효 채취하고 이게 가장 우선 직무거든요. 근데 그 공무원이 물하고 물고기 사체 실효 채취를 했는데 물고기 분석은 맡겼는데 이게 연구소로 간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냉장고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물은 실효 채취해서 맡겼는데 이것도 사고 났죠. 저게 이제 삼성전자에서 중수 처리 시설 아시죠? 중수도. 우리 상수는 먹는 물 깨끗하게,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게 처리하는 거고, 중수 처리는 상수를 받아서 좀 쓰고 청소하고 뭐 쓰고 남은 물, 그러니까 아주 덜 오염된 물 있잖아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분들을 중간 정도만 처리해서 바로 거기서 다시 쓰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굉장히 한 동 정도 넓이가 되니까 거기서 쓰는 수돗물 중에 청소하고 예를 들면 뭐 화장실 물 말고요. 그러니까 아주 오염이 덜 된 물들 중간 정도만 소독해가지고 다시 청소 용도라든가 녹지에 물을 준다면 이렇게 쓰는 게 있거든요. 그 처리 시설에서 소독수가 한 30톤 정도 소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탱크를 수리하는 공사가 이제 진행됐던 거죠. 그래서 수리를 해야 되니까 물을 임시로 빼놓은 거예요. 우수관에. 우수관에 빼놨는데 삼성이 워낙 큰 회사잖아요. 비가 오면은 우수관이 자동 개폐기 열립니다. 아침에 비가 오면 자동으로 열려요. 이게 그랬죠. 아니 공사를 하는데 소독수면은 독성이 있는 거거든요. 아까 차염수산 나트륨 염소 성분이 들어갔어요. 예, 소독 과정이 있고 폐수를 소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뭐 상수 소독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강도가 세죠. 잔류염소라는 게 차염수산 나트륨, 클로로폼 이때 나왔던 물질이 2개인데 이게 2가지가 뭘로 쓰이냐면 마취제로 써요. 이게 농도에 따라 다른 거죠. 약간 약하게 하면 소독제로 쓰이는 거고. 근데 그 물질이 들어가 있는 소독수가 한 30여 톤 있었는데 거기 탱크를 수리공사 한다고 물을 빼놓은 거죠. 우수관에. 이렇게 비가 오는 자동으로 열렸어요. 그 회사는 삼성이 발주한 감리사하고 시공사죠. 자, 여기서 질문. 왜 사고 났을까? 언뜻 드는 생각도 없으세요? 왜 사고 났을까? 네? 비가 왔죠. 네. 제일 먼저 시민단체가 왜 이랬지? 왜 이런 오류가 났지? 이런 궁금증.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비가 왔어요. 자동 개폐가 열렸어요. 공사하던 물을 우수관에 빼놨는데 우수관이 열리면서 30여 톤이 하천에 쭉 들어갔어요. 물고기가 2km 연에서 한 3만 마리 다 죽었어요. 깔끔한가요? 그렇죠. 한번 질문, 그 다음 질문 한번 던져보실래요? 아주 상식적이 단순했는데. 네? 그렇죠. 평소에 자동 개폐기잖아요. 근데 공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물을 옆에 독성 있는 물을 빼놨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열리면 안 되죠. 수동으로 전환하거나 삼성전자 시설 관리에서 자동 개폐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이 감리사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감리사는 그 상황을 파악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꼭 우수관에 빼냈어야 되죠? 아니 공사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뉴얼 못 봤어요. 쟤들은. 특수 탱크로리 갖다가 거기다 옮겨놓을 수도 있잖아요. 임시로. 그 비용이겠죠? 벌써 나오죠? 이런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삼성전자나 알고도 안 알려줬을까?
다음날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거든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게 뭐죠? 날씨잖아요. 실내 공사도 아닌데. 그럼 비 온다고 했으면, 그럼 우수관 여기 뻔히 알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 왜 서로 커뮤니케이션 안 했나? 그럼 이런 일이 처음인가? 알고도 안 알려줬나? 알려줬는데 감리사가 조치를 안 했나? 감리사가 현장 시공사 얘기했는데 시공사 담당자가 안 했나? 꼬리에 꼬리를 물으세요. 질문이 벌써 몇 개죠? 수십 개죠. 그게 저희들의 문제의식 출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거죠. 네, 아주 상식적인 거였습니다. 그런 걸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시민단체는 물고기가 많이 죽었다니까 일단 빨리 대책을 꾸려야 되잖아요. 수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환경 시민단체가 꽤 많아요. 파주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앞으로 여러분 감시단이 이제 단순히 감시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이제 하나의 어떤 화학물질 감시하는 자율적인 시민단체가 되는 거죠. 자발적인 모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수원은 하천을 모니터하고 하천에서 교육하고 정화활동도 하고 그리고 생태조사도 하고 이런 유형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천도 수원에 여기 파주의 하천에 비하면 진짜 어디 뭐 또랑물이죠. 여기 오다 보니까 어디죠? 금능역 전에 예? 공릉천이죠. 공릉천이 바다면은 거기는 진짜 또랑이에요. 우리 하천은. 거기도 꽤 넓긴 해요. 도심 하천이어서. 근데도 물고기를 많이 사는 거죠. 이제 그런데도 도시의 시민 환경 그리고 자발적인 주부 모임이나 이런 사람들이 환경운동연합처럼 큰 어떤 조직 체계를 가지고 뭐 물관리 정책, 환경 정책도 같이 하천 정책을 논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우리는 일정 구간 안에서 아주 넓으면은 부담되니까 우린 뭐 한 1km 반경 안에서만 생태 모니터링하고 아이들 교육하고 이런 것만 하는 단체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씩 나와서 청소하는 금빛 봉사회 있잖아요. 아시죠? 교장, 교감 은퇴하시는 분들. 그 참전유공자 환경연합회 이런 분들이 네트워크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분들이 저를 평소에는 빨갱이라고 하지만은 이 물고기 죽었을 때 대책위 제가 집행위원장 했는데 가장 많이 지지해 줬어요. 이런 거는 좌우가 따로 없다. 뭐 이런 것처럼 지역에 환경사고 났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인체까지 영향 미쳤으면 큰일 날 일이죠. 근데 이제 다행히 물고기만 불쌍한 물고기들만 죽어서 뭐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 연대 기구들이 함께 대응한 겁니다. 같이. 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독성 물질에 의한 사고 자체는 이거는 진짜 뭐 환경 분야 그리고 정치적 색채를 떠나서 함께 연대해서 뭔가 재발 방치를 만들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오류 상황들.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사고 책임도 묻고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시민단체도 참여하게 해주고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도 추천해서 이렇게 진행하자고 이렇게 요구했던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리고 염소 성분 때문에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물 실어 채취해서 보통 분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본 항목들 있잖아요. BOD, COD 그리고 뭐 부유물질하고 인하고 뭐 질소 이렇게 뭐 5-6가지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저기서 수원시에서 담당자가 어떻게 했냐면은 삼성이 우리가 사고로 잘못해서 폐수가 방류돼서 죽은 것 같다. 먼저 이실직고한 거죠. 왜냐하면 숨기고 있다가 밝혀지면 바로 옆에 삼성전자 바로 옆에 하천이었거든요. 숨기다가 밝혀지면 큰일 나죠. 빨리 이실직고하는 게 나와서 안에 현장 조사했는데 삼성이 밝힌 이유가 폐수가 방류됐어. 폐수에는 소독약이 들어있어서 잔류염소가 과다해서 그걸로 죽었을 거다. 이렇게 빨리 밝힌 거죠. 그래서 실어처치도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수원시에서는 그 잔류염소 플러스 아까 BOD, COD 기본 항목만 6가지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그 숨겨진 비기가 나옵니다. 그 시민 네트워크에서 시민단체들이 수원시가 실어 채취한 걸 안 믿었어요. 저기서 시가 채취하는데 비슷한 지역에서 시민단체가 몰래 실어 채취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 모니터 하다 보면은 기본 모니터링 기법도 배우고 환경단체를 하기 때문에 실효 채취하는 용기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따로 민간단체, 시는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겼어요. 분석 항목 6개, 시민단체는 독성 물질까지 해서 23개 항목을 중금속까지 해서 분석을 맡겼는데 여기서 다르게 나온 거죠. 이게 달랐어요, 달라. 시한 게 청산가리라든가
시안도 나오고 그리고 소독약 원래 클로로폼 차염소산 나트륨이 이제 원래 들어간 소독약이었거든요. 이게 하천을 흘러들어서 물하고 반응해서 클로로폼이라는 다른 화학물질을 생성되는데 이런 것들이 수원시가 분석 항목하고 우리 항목이 달랐어요. 그리고 하천에서 나와서 안 될 시안 청산가리입니다. 청산가리. 그게 아마 소각장에서 좀 나온다는 것 같아요. 근데 원인은 못 밝혔어요. 이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차이가 났죠. 물고기 사체도 분석 맡긴다 해놓고 공무원이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일주일 지나고 태워버렸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2주 지나고 밝혀진 거죠. 발칵 뒤집혔죠. 수원시장이 빨리 원인 철저하게 규명하라. 그리고 물고기 사체도 최대한 빨리 전문 연구소에 맡겨서 분석을 해라. 원래는 살아있을 때 피를 뽑아서 물고기 피를 뽑아서 이렇게 맡기는 게 초기 독성에 가장 가까운 원인을 밝힐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냉동에 돼 있더라도 가능은 하대요. 추정치로. 근데 그걸 태워버린 거죠. 왜 태웠는지 지금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쪽은 징계 요구를 했고 고발하려다가 고발까지 좀 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있어서 그리고 삼성전자 시공사하고 감리사는 수원시가 고발한 거 형사 고발하고 시민단체는 삼성전자가 포괄적인 발주사잖아요. 공사 발주사고 폐기물 관리를 잘못했고 그리고 공사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도의적 법적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 폐기물 관리법하고 그리고 수질환경 관련 법 해가지고 형사 고발했어요. 이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가 아니라 증거 불충분으로 나왔죠. 저희들이 형사 고발했던 이유는 시민 아까 말했던 그 많은 오류들이 어떻게 동시에 일어났지?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 이걸 밝혀달라고 형사 고발한 거예요. 법적인 처벌이 안 되더라도 하나하나 단계별로 왜 오류가 났고 그 단계별마다 책임자가 있고 서로 소통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았는지 이런 걸 알려달라고 조사해달라고 그랬더니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막 실효 채취하고 있더라고 경찰이. 원래는 무수관에서 방류된 건데 삼성에서 자랑하는 삼성 폐수 방류구 있거든요. 정화 처리해서 아주 깨끗하게 기업체 가면 있잖아. 잉어 키워놓고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실효 채취해서 그거를 증거로 하고 분석하고 있어요. 경찰에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현장 입회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어쨌든 그런 거죠. 왜? 물고기는 죽고 물은 흘러갔고 증거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염소 성분이 물에 희석이 빨리 돼요. 소독약들이. 예. 우리가 실효 채취한 시점도 최초의 방류 시점에서 한 3시간 지난 거거든요. 그런데도 기준치 이상을 엄청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초기에 물고기가 저렇게 3만 마리 정도 죽을 정도 독성이면은 이걸 역학조사라고 그래요. 그때 그대로 죽었던 물고기 상태, 그 개체 이제 종류별로 그 크기로 해가지고 똑같은 하천 조건을 물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 원인이 됐던 독성을 투입한대. 그리고 물고기 사체가 있잖아요. 창자가 나오기도 하고 뭐 아가미 색깔이 변한다든가 이렇게 쇼크사를 한다든가 이런 상태까지 독성을 투입해요. 그게 초기 독성을 밝히는 역학조사예요. 근데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되는 거죠. 그건 못했어요. 이게 증거도 못 찾고. 그래서 이제 공동합동조사를 요구해서 겨우 삼성이라든가 감리 시공사를 면담을 하기로 했는데 민관 조사단은 안 받겠다. 삼성에서는 못 만나주겠다. 그래서 공무원만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시민들이 추천한 전문가가 공무원 담당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현장도 가볼 수 없고. 그래서 왜 이러지? 또 그 다음 질문해야죠. 그 다음 질문 뭐예요? 이게 정상인가? 시민들이 이렇게 큰 사고 나는데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고 알 수 있는 통로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봐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나? 이런 거죠. 네. 그러면 나중에 또 사고 나면 어떡해요? 알 수 없잖아요. 증거 불충분. 공사한 사람만 처벌받고. 그럼 물고기가 3만 마리 죽었는데 예를 들면 그 복원은 어떻게 하죠? 도심 하천들이 위에 호수가 있으면 복구가 잘 되긴 해요. 한 1, 2년 안에 그렇게 많이 죽어도 위에 큰 호수가 있으면 호수에서 이제 물고기 내려오기 때문에 복구가 되긴 하는데 복원이죠, 복원. 근데 그 정도로 죽으면은 한 2, 3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서 생물까지 다 죽거든요. 근데 도심 하천은 그래도 복구가 빠르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 물고기 전문가가 와서 복구가 되긴 될 건데 저렇게 자주 죽으면은 이제 큰 물고기들 있잖아요. 잉어라든가 우리가 방생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하천이 단순해지는 거죠.
시골 하천처럼 다양한 수생식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싹 죽고 복구한다고 해서 복원한다고 해서 물고기 뭐 이렇게 방생하고 이렇게 하면은 물고기가 생태계가 단순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이미 하천이 단순했어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례를 만들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진짜 시위도 많이 하고 뭐 면담, 간담회, 토론회 이런 것도 많이 했던 거죠. 그때 가장 중요했던 거는 기존에 있었던 상설적인 시민 네트워크, 연대체, 그 하천 모니터했던 이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주요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단순히 1인 시위하고 기업의 앞에 가서 데모하고 행정의 책임자 처벌하라 이 구호만 외쳤으면은 이 성과 못 냈을 거예요. 왜 이런 사고가 났지? 우리가 전문가까지 추천해서 시의원, 공무원 이렇게 해서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렸는데 현장에 가볼 수도 없고 사고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 만날 수도 없네. 그렇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사고 나면 또 이렇게 했네. 여기서 멈췄으면 땡이죠. 이제 조례 안 만들고. 그래서 그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뭐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잖아. 민간 합동조사를 지자체에서 자치법규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꾸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는 권한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동종의 사고가 났을 때 공무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아까 말했던 물고기 갖다 버리는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안 하고. 근데 왜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몰라요. 그 사람이 책임은 없죠. 왜? 그 사람이 사고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무유기도 그 사람이 안 맡길 이유가 없어요. 본인의 딱 봤을 때 담당 공무원이 그냥 갔다가 분석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맡겼어요. 시장이 직접 지시했는데 안 한 거죠. 그렇죠. 시민단체 다 저 말했습니다. 분명히 어디 누구랑 룸사랑을 갖거나 뭘 받았거나 그렇지 않고서 저럴 일 없다. 그 사람 잘렸어요. 본인이 그만뒀는데 좀 이상한 사람인데. 근데 끝까지 못 밝혔죠. 그 직무유기의 원인을 못 밝혔어요. 경찰들은 원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뭐 다 종결을 했어요. 연락이 왔는데 뭐 뻔히 그럴 줄 알았지만 그렇게 이제 유야무야 지나가는데 그럼 여기서 멈출 거냐. 그래서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 거죠. 그게 조례 제정입니다. 근데 이 조례가 그 당시에 지방정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상위법에 허가법에 규정이 없었어요. 2011년, 12년에 구미불산 사고 나고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던 이런 데를 관할하는 지방정 업무를 중앙환경청이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가 버렸죠. 왜? 지방정부 하기에는 너무 전문성도 없고 대응력도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화학물질 관리하고 화학사고에 대응하는 모든 업무는 중앙정부 그리고 지역환경청 있잖아요. 거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가.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4년, 5년 지나다 보니까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특히 수원 사고를 계기로 항상 재난에 준하는 화학사고가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재난사고는 엄청나게 큰 규모 사고죠. 근데 중규모, 소규모, 아주 미량의 누출 이런 다양한 사고가 나는데 이거는 지방정부, 지자체 담당 부서라든가 그 안전관리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빨리 진압하고 대응하는 게 더 좋거든요. 아니 이 조그만 사고까지 환경부의 어떤 지시를 받고 출동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문제를 느낀 거죠. 중앙정부에서도. 이게 수원에 조례를 만들면서 그때 군산하고 이런 몇 군데가 조례를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 시점에 환경부에서 느낀 거죠. 이 업무를 화학사고에 빠르게 대응하는 역할은 지자체가 가장 잘할 수 있는데 업무 자체가 지금 중앙정부로 다 와 있는데 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 시점이 거기에요. 수원은 그러니까 화관법에 화학사고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그런 업무를 만들고 시의 책무라든가 몇 가지 규정하는 그 조항을 넣기 전에 수원시 조례는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수원시 조례를 만들면서 지자체가 화관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왜냐하면은 모법, 이게 상위법에 규정이 없으면 자치법규를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법률 자체를 바꿔주지 않으면은 자치법규를 만들어놔도 도루묵이죠.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조례 만들자고 하면 가장 먼저 뭐 찾죠? 모법을 찾아요. 왜 찾아요? 만들기 싫어서 찾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뭐 제안하면은 대체로 뭐부터 찾아보죠? 법 규정을 찾아오죠. 이런 거 봐서 이렇게 안 됩니다. 공무원들은 방어적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고정 업무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것들을 왜 안 해야 되는지 먼저 찾더라고요. 먼저 적극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시민사회는 어떻게 해요? 반대죠. 그렇죠. 공무원들은 직능화돼 있어요. 직능화, 직선적으로. 시민들은 생활인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경험하잖아요. 정책이나 제도나. 그러니까 입체적이죠. 이런 걸 좀 해달라고 요구하면 공무원은 자기 부서의 어떤 기능적 판단만 하기 때문에 이래서 안 됩니다. 다른 부서 가서 또 물어보면 여기는 또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게 기능화되어 있는 거죠. 그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이나 장점은 있는데 요즘 시대 트렌드에 맞지 않죠. 세상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시민들도 굉장히 똑똑해졌고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이 정책에 대한 어떤 시각이 공무원보다 훨씬 열려 있습니다. 그 여러 정책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조례 만들 때도 7개월 동안 공무원하고 시의원하고 7개월 동안 한 달에 2번, 많게는 한 번 이렇게 토론을 했어요. 10명 조례팀을 만들어가지고 문구 하나하나 규정 보면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인력은 어떻게 확보하지? 예산은 누가 주지?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돌아가나? 그렇잖아요. 조례는 뭐 A4 몇 장밖에 안 돼요. 문구 몇 조항 몇십 개 있고. 거기 써놓으면은, 거기다 한글로 막 써놓으면은 수원이나 파주가 안전해진가요? 아니죠. 우린 그것까지 얘기했어요. 여기 조항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 거냐. 어디를 어떻게 조사해서 어떤 정보를 만들어서 주민한테 전달하자. 주민들한테 알기 쉽게 전달하죠. 말 좋잖아요. 알기 쉽게. 알기 쉽게가 뭐죠?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 신고하고 여러분들 알기 신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지역에 파주지에 화학물질을 많이 다루는 산단이 있어요. 그럼 그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줄만 하면 그러면은 어떤 집과 어떤 개인과 그 청소년과 어른과 그리고 학교와 병원과 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잠만 자고 하는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달라요. 근데 이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뭔가 화학사고의 비상계획을 세운다면은 단순히 몇몇 연구자가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몇 가지 계획서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뭐 위험관리 계획서 이거 몇 개 좀 시체 말로 짜집게 해가지고 지역 비상계획이라고 떡하니 몇 천만 원씩 내놓으면 이게 실제로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까요? 안 되거든요. 조례도 똑같아요. 문구죠, 문구. 그 문구가 실제로 어떻게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고 실제로 현장에 사고 났을 때 이 조례에 근거해서 뭔가 어떻게 작동될 거냐 이걸 들여다본 거죠. 1차로 조례 만들 때. 그래서 7개월 걸렸어요. 7개월. 그렇게 만든 조례도 실제로 시행을 위해서 하는데도 벌써 3년, 4년 걸리고 있습니다. 엄청 어려운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의 출발이 알 걸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지만은 정말 그렇게 시민 참여 과정이라든가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도 시행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무원 쫙 조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렇게 합의해서 할 것 같,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담당 부서가 잘 알아서 할 것 같죠. 그 사람이 담당 부서가 악의적이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생태계가 그렇습니다. 관료들. 시민사회라든가 주변에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주고 아니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실제로 조례를 가동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가동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자.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기업하고 사고 날 만한 현장에서 기업과 주변의 주민과 이런 사람들이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움직일 수 있는 비상훈련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뭔가 움직이려면 그 지역에 대한 기본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물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위험하고 그리고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피하고 대피를 위한 수단 차량이나 이런 것들 지원책들 그리고 그때 경찰이나 소방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협업을 해서 움직일 건가 이런 게 비상계획으로 매뉴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놨더니 사고 딱 터졌는데 우왕좌왕해요.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는 거죠. 계속 시뮬레이션 해봐야지. 사고 났을 때 바로 조건 반사식으로 그냥 따다닥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위험을 최소화하고 대피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바로 복구하고 이게 되는 거죠.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행정과 예산은 주로 지금까지 어디에 투입했죠? 개발과 부가가치 생산과 성장을 위해서 많이 했고 이런 시민 안전 건강에 대해서는 이런 비용은 날마다 사고 나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할 필요 있나? 뭐 이런 시각이 강하죠. 그러니까 담당 부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뻥 나면 그때 사고 막 부랴부랴 뭐 하나 만들고, 국가적으로 사고 나면 뭐 법 하나 만들고, 어디 지역 사고 나면 조례 하나 만들고, 이렇게 각자 노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화 돼 있잖아요. 따로따로 놀고. 여러분들 한번 이거 하면서 들여다봐 보시죠. 파주의 여러 조례들이 어떻게 서로 연동되는지. 도시 계획하고 환경 관련 조례가 따로따로 놀 겁니다, 아마. 여기서는 뭐 다른 방향으로.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홍보할 수 있어요, 실제로 보면. 수원시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자치법규라든가 이게 입지, 어디에 뭐가 들어오는 건 입지가 관련된 건 도시계획법이고, 도시계획법에 근거해서 도시계획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좀 보시고 확인해야 돼요. 이게 화학사고, 이게 위험물을 다루는 업체들이 막 우후죽순 들어오잖아요. 파주에 지금 엄청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걸 누가 어디에 지으라고 허가해 주죠? 여러분들 아세요? 그 과정에 시민들은 발언권이 있나요? 주민들은? 들어온 것까지 못 먹더라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위험한 것들이 어떤 안전장치를 가지고 그 안전장치가 어디서 검증을 받아서 이 정도면 안전하다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런 업체가 들어올 수 있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까 물고기 죽었을 때 왜 죽었냐고 똑같은 거죠. 아니 엄청나게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 2톤도 아니고 1년에 뭐 수만 톤, 작게는 많게는 몇십만 톤을 취급하는 공장들, 업체들 들어오는데 저기서 물건을 많이 생산해서 팔고 부부가치 생산하면 우리 지역이 좋나? 그런 것도 있겠죠. 예전엔 그런 시각이었어요. 똑같아요. 영주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저 공장이요. 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하긴 한데 자꾸 민원 제기하면 영주는 10만 명밖에 안 살고 이 시골에서 먹고 살 게 없는데 굶어 죽는다고. 택시기사 아저씨도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질문 해봤죠. 그러면 폭탄을 안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건 맞죠. 사고 안 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유해 물질을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조건에서. 대체 물질을 빠르게 만들어 가야 되고 새롭고 안전한 물질들로 대체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 속도와 양은 쉽지가 않죠. 1년에도 우리나라만 해도 1년에 하루에 이제 새로운 지구상 자연 상태에 존재하지 않은 화학 물질들이 수백 가지씩 개발이 돼서 이게 상업화를 하려고 진입하고 있는 거죠. 없애면 새로 들어오고 대체하면 새로 들어오고 그래요. 거기에는 안전한 대체 물질도 있겠지만은 안전이 검증되지 않는 물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화평법이죠. 최초의 물질을 평가하는 거. 이런 체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체계들이 위계라든가 개통이 잡혀서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죠. 그게 가습기 살균제입니다. 미국에서는 농약 성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집안에서 튼 거죠. 이런 엽기적인 일이 21세기 10년도 안 지났어요. 발생하는 거죠. 그때 법이 없었을까요? 법들은 있었어요. 근데 사각지대. 예를 들면 위험을 걸러내는 장벽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게 촘촘하지 않고 얼기설기했던 거죠. 네. 근데 화학사고 대비하니까 가습기 살균제가 뭔 상관이 있냐? 사회 전체적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회적 안전 시스템이 돼 있어야지 제품까지 안전망이 되는 거죠. 여기서 새 나가면 제품 쪽에서 맞고 또 하나는 여기서 맞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중간 단계까지 배출되고 소비자한테 제품 소비되기까지 최소한 안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쓸데없는 비용인가요? 비용 아니죠. 필요한 비용이죠. 물건을 사서 쓰는 비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건을 왜 씁니까? 효용을 위해서. 우리 효용을 위해서 이런 옷도 사 입잖아요. 그럼 우리 건강과 안전은 이 효용만 못 하나요? 웃기는 거죠. 공무원들이나 행정에서 그런 안전을 위한 투자를 쓸데없는 비용이라 보는 것 자체. 그리고 거기에다 인력을 확보하는 게 돈 없고 사람 없어요. TO가 안 차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지금? 웃기죠. 그래 놓고 재난사고 나고 전염병 한번 생기면은 난리 치고 뭐 다 죽이고 메모리하고 그러죠. 근데 왜 이런 평상시 위험사고는 전염병에 준하는 그런 재난 시스템을 만들지 않을까요? 방지 시스템을. 그게 질문이죠. 그게 출발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민 홍보단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시민이 돼서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까 말했던. 왜 우리는 알 수 없지? 알 수 있는 통로가 왜 법에 시민들이 알 수 있는 통로를 안 만들었지? 그래서 만든 게 화관법이에요. 화관법도 지난 정부에서 이제 기업 위주로 다 이렇게 중요한 법들이 있는데
기업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 뺀 거죠. 2016년에 박근혜 정부 때 하면서 화관법을 걸레를 만들어놨어요. 이제 법의 취지의 핵심적인 조항들인데 다 뺀 거죠. 왜? 기업들이 로비해서 불리하니까 그런 거 다 지키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인력도 채용해야 되니까 그걸 다시 개정하고 있는 과정이 지금도 개정하고 과정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유해 화학물질 통계가 예를 들면 지금 2만 5천 개 업체 조사했다면 이제 6만 5천 개 업체를 국가 통계로 잡아서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회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배출 저감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화학사고에 대응하는 위해관리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이 물질이 사업장 바깥에 외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장애영 평가라든가 이런 거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거 승인만 받으면 되냐? 아니죠. 지역에서는 그 계획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요? 기업은 따로따로 위해관리 계획을 작성하지만은 여러 기업이 뭉쳐 있잖아요. 산단에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우리 지역이 주택상업지구가 널려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지역 전체 안전은 어떻게 보장하지? 그건 무슨 계획으로 보장하지? 그런 각각의 위해관리 계획서를 하나로 묶어서 지역화한 게 지역 비상 대응 계획입니다. 우리 주민이나 우리 학교나 우리 병원들이 이렇게 있는 지역에 위험물질 다루는 사업장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어느 기업의 위해관리 계획서, 비상계획만 따르면 안전한가? 아닌 거죠. 왜? 옆에 다른 기업도 있고 다른 기업도 있는데. 전체 지역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파주시도 아마 그게 가장 시급할 겁니다. 여기저기 우후죽순 널려있는 여러 가지 위험물 취급 사업장들이 어디가 가장 위험한지 파악하고 가장 위험한 것부터 그 비상계획을, 대응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파주시 전체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안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한테 물어야죠. 여러분이 봤는데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거 보고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그 비상계획의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위해서 솔직히 하는 거고요. 수원시도 이거는 현황이고 파주 현황은 훨씬 수원시에 비할 바가 안 되죠. 솔직히 파주에 비하면 수원시는 이런 정책 안 해도 된다고 솔직히 저는 말하고 다닙니다. 사고도 잘 안 나요. 그리고 사고 대비 물질 취급 사업장 개체수도 별로 많지 않고 파주가 몇 군데 제가 미리 보고 왔어야 되는데 그 교육은 따로 할 거죠. 파주시 현황. 네. 파주도 뭐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우리 150개소죠. 취급물질 운용사업장 37개소. 수원시 인구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근데 수원시가 왜 위험하냐? 영통구에 저 사업장들이 몰려 있는데 거기에 신도시예요. 신도시. 삼성전자 주변을 전부 주택상업지가 둘러싸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농도의 사고 나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많이 몰려 사니까 더 위험한 거죠. 주변이 사막이면 허벌판이면 덜 위험한 거죠. 위험도는 물질의 절대 위험 플러스 그 물질이 장애에 영향을 미쳤을 때 피해가 얼마나 발생하느냐 이렇게 복합적으로 따져서 위험도를 평가하는 거죠. 그럼 주변에 뭐 병원, 학교, 취약시설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위험도가 올라가죠. 영통구가 인천하고 여수 뭐 이렇게 했는데 업체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근데 위험도가 전국 3, 4위 났더라고요. 파주도 그런 거를 평가해서 가장 위험한 구역부터, 위험이 몰려있는 구역부터 이걸 철저하게 안전하게 관리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파주시도 이제 조례 만든 지 꽤 됐는데 아직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거죠. 시민 대표들이 들어가서, 기업 대표들이 들어가고, 의회 대표들이 들어가서 이런 얘기들을 해서 우리 파주시의 안전관리 정책, 화학사고 안전관리 정책을 어떻게 탁상에서가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구현이 가능한 그리고 거기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배치하게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보시죠. 영통구에 19만 명이 몰려있는데 거기 업체가 다 있어요. 고독성 노출. 그러니까 취급량은 많지 않은데 업체수 많지 않은데 위험한 거죠. 그런 거 보시면 파주시는 워낙 땅이 넓어서 수원보다 5.5배가 넓더라고요. 인구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건 이제 수원이 조례 제정 이후에 쭉 이렇게 했다는 거죠. 조례 만들고 솔직히 화학사고관리위원회 구성하고 했는데 이 중간에가 있어요. 조례 제정하고 이게 텅 비어있죠. 아까 말한 겁니다. 아무리 선의로 처음에 갈등하고 서로 고발하다가 어떻게 했냐면요. 나중에 합심을 해서 그래 우리가 싸운 것도 있지만 재발방지책 만들고 조례 제정하고 그리고 하천 환경사고 매뉴얼도 같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딱 만들어 놨더니 공무원들이 막 바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다리다 여름에 안 돼가지고 시민사회단체 가능한 모든 사람을 총동원하고 환경부 초청하고 이렇게 전문가 초청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이런 작업한 거죠.
그때 담당 부서 부르고 조례 만들어 놓고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빨리 시행규칙 만들고 위원회 구성하고 조례를 가능하게 한 준비를 해달라. 그리고 환경부 화학안전과장도 부르고 그때 물고기 죽었을 때 함께했던 전문가들 다 부르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좌우 이념 색채가 다양한 시민단체 다 불러서 한 100명 모아서 토론했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조례 시행을 위한 자기 계획서를 짜와야 되잖아요. 토론에 왔는데 안 올 수는 없고. 뭐 그렇게 읍수하기도 하고 뭐 겁중은 아닌데 바쁘다고 연말에 하면 안 되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3개월 기다려달라며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근데 놔두면 안 합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인간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거기 업무 체계가 그래요. 생태계가 달라요. 똑같은 감나무를 심어놔도 어떻게 해요? 열리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공무원 세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관찰하고 약속했던 것도 언제까지 하기로 했던 것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알아서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때 예산 배정까지 다 했고요. 우리 앞에서 위원회에서 예산 2억 배정한 건데 그건 당연히 될 줄 알고 기다렸죠. 돌아서서 기다리니까 잘렸어요. 근데 그 잘린 걸 안 알려줘요. 그 선한 공무원들이 우리랑 일을 잘했거든요. 당연히 예산 배정 될 줄 알았더니 기획 예산까지 다 잘라버린 거죠. 그러면 잘리기 전에 조례를 만들었던 의원이나 시민사회, 그 학사하고 위원들이 가가지고 기획 예산과 미팅해서 이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의미가 있고 신규 사업이지만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이런 새로운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에 일부라도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필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걸 할 만한 시간을 안 준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당연히 예산 반영될 줄 알았어요. 기업도 같이 합의했기 때문에. 근데 안 된 거를 막판에 알았어요. 안 된다는 기미가 있으면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줘요. 그때 알았죠. 공무원을 믿으면 안 되구나. 아까 말한 믿는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업무 추진 문화, 풍토가 그래요. 이게 토양이 다른 거죠. 우리하고. 시민들의 시각과 이게 다른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에 똑같은 나무를 심어놔도 잘 자라고 많이 열리는 거하고 이런 차이가 보시면 돼요. 아까 아주 기능화되어 있어요. 파편적으로 기능화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 속도라든가 우리가 원하는 업무를 빠르게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기능화된 업무들 빨리빨리 수치적 성과를 내는데 우리처럼 안전이란 건 뭐예요? 하나의 정책 사업, 시책 사업으로 되나요? 안전이라는 사회 의제 자체는 복합적이죠. 그렇죠. 사고와 화재 사고만 딱 따로 나오고 뭔가 이렇게 가두리 양식처럼 거기서만 딱 위험이 발생하잖아요? 아니죠. 굉장히 복합적인 위험이죠. 사회 위험이라는 것은. 근데 그 위험을 다루는 행정의 체계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기능적입니다. 기능적. 다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환경 안전하고 재난 안전하고 막 싸우죠. 이건 네가 해라. 이건 네가 해라.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체계가. 근데 수원시에서 이런 작업을 하면서 그런 부서 간의 어떤 그 칸막이 행정이라 이런 것도 알게 됐고 이게 알았는데 실제로 시민사회가 들어가서 오히려 부서 간의 칸막이 행정을 열어주는 거죠. 우리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면서 이런 위원회 거버넌스 구성해서 이때 대대적인 토론을 시작으로 바로 이때부터 뭘 하냐면요. 시민사회단체가 계속 요구한 거죠. 조례 시행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한 거죠. 그리고 그 실무협의회에서 화학사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인선 작업을 하고요. 네, 바로 시작한 거죠. 인선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본 계획을 세우고 우리 시가 얼마나 위험한지 현황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현황 조사를 하고. 그래서 기본 계획 작성을 하게 됩니다. 기본 계획 작성을 그냥 했냐? 화학사고 관리 위원들 있잖아요. 한 20명 되는데 매번 다 모일 수 없잖아요. 1년에 한두 번 모이는데 안 돼. 소위원회,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요.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 중간평가를 해요.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계속 실무협의회를 요구했어요. 이제는 아니까 기다리지 않아요. 행정이 알아서 하기를. 왜 이런 위원회 만들어 놓고 조례 구성 만들어 놓는다고 알아서 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단체가 출연한 전문위원들이 요구해가지고 빠르게, 엄청나게 속도를 내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눈에 띄게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진행을 위한 요구들을 한 거죠. 그때. 그래서 겨우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수원시 자체도. 매뉴얼도 작성하고요. 환경안전팀도 신설했고요. 이게 이제 탄력이 붙으니까 행정에서도 몇 번 경험을 하더니 자기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몇 번 이제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봤더니 환경사고 사립도 만들어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게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한 3년 이렇게 싸우고 부침을 겪으면서 같이 성과를 내다 보니까 예산도 한번 2억 예산 여기서 잘렸거든요. 예산도 한번 잘렸다가 추경에 다시 살려보고 그때 좀 갈등이 심했죠. 의회에서도 굉장히 압력이었고 시장한테도 다시 얘기하고 아니 이런 중초에 대한 이게 전국에 자랑할 만한 성과를 남겼는데 예산 반영 안 하고 예산 툭 잘라버리면 이게 무슨 일이냐. 시장도 이게 지역사회가 이게 중요성을 합의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툭 잘라버린 거예요. 그것도 이해 당사자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이런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서 진행했던 거죠. 알 권리가 아주 좁은 알 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원해서 만들었던 시스템 자체가 가동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이 어떻게 배치되고 배정되는지 이것도 알 권리예요.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실제로 조례를 인력하고 예산이었으면 이 조례는 만드나 마나예요. 그냥 종이 쪼가리죠.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니까 공무원들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환경사고 사례집 큰 거 없습니다. 수원시 관내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 물고기 죽고 이런 사고들, 조그맣게 뭐 몇 리터 누출된 것들, 이 모든 작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일반 환경사 이게 매뉴얼을 만들기도 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주려고. 그리고 이 사고 사례집은 공무원들이 이게 교육자료예요. 왜냐면 공무원들은 순환 근무를 하잖아요. 2, 3년 하고. 다음 담당자가 몰라요. 매뉴얼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왜냐면 담당자가 솔직히 업무 인수인계 하는데 어디까지 할까요? 그동안 아주 사고 관련된 역사적인 부분까지 다 알려줄까요? 안 알려줘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이걸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대단한 공무원이죠. 그래서 이 공무원을 환경부 장관상 추천해서 상 받았어요. 주무관인데.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네. 잘하고 열심히 하면은 그리고 어떤 공무원은 뭐 일주일 밤새서 일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대단한 논문 쓰듯이 일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놀래서 빨리 상 주자고 추천했어요. 시민단체 활동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공무원들 솔직히 과로사 한 사람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올해까지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환경부 미관리 사업장들, 국가 통계 기준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업체들이 이제 통계 잡혀야 되는데 그 통계가 3배가 확대돼요. 2만 5천 업체에서 6만 5천 업체가 되는데 수원시도 이거 하기 전에 자체 영역으로 미관리 누락사업장 조사를 했던 거죠. 예, 그런 것들을 합니다. 파주는 아마 지금 국가통계 작업 끝났을 거예요. 근데 관련 부서 담당자가 없죠. 환경부하고 파주시 담당자하고 협력을 해서 2년에 한 번씩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통계를 작성해, 통계 자료를. 근데 이전까지는 2만 5천 개 업체만 통계 작성했다면 지금 6만 5천 개 업체를 확대했어요. 왜? 더 안전하게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는 그냥 문서로 보낸다고 해서 업체에서 알아서 작성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상 업체를 다 파악하기도 어렵고 인허가 자료를 중심으로 하긴 하는데 인허가 사항은 기초지자체가 가장 담당자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부가 작성한 샘플링 6만 5천 개 업체, 파주시에 해당하는 업체 여기에 빠진 게 누락된 게 없는지 담당자가 확인해주고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최대한 빠진 게 없이 국가통계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했는지 물어보세요. 물어봐야 됩니다, 국장님.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가장 시급한 거죠. 이걸 제대로 해놔야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따로 조사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죠. 수원시 같은 경우는 돈을 들여가지고 따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국가통계 작성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따로 안 해도 되는 거죠. 시민단체에 바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까 공무원을 바라는 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다, 노력한다라는 걸 좀 봐달라는 거죠. 네. 직원 스스로 달릴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을 안 믿지만 열심히 하면 믿어줘요. 믿음이란 거는, 저는 정미애 국장을 인간적으로 신뢰해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서로 하기로 약속한 것들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기서 명사가 아니라 동사죠. 내가 믿는다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우리가 약속한 거를 행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우리가 뭐 사랑하니까 우리 엄마를 믿어요. 그런 믿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요. 약속과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믿음이에요. 동사예요. 공무원을 믿지 말라는 게 그겁니다. 실제로. 직원 스스로 달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할 거기 때문에 믿어달라는 거죠. 그걸 확인해야 돼요.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공무원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한다. 시민단체도 활동가 한두 명 있는데 백화점식으로 일하잖아요. 공무원도 좀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죠.
그 가장 중요한 거 예산 수립지 수립할 때 외곽에서 의회라든가 시장한테 좀 이렇게 로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만 수립하면 뭐예요? 글자인데 실제로 돈이 투여되고 인력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산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요청해야 돼요. 시민감시단에서 한 2년 활동해봤던 이런 거 필요한 거죠. 그러면 정책 장소 하나 딱 만들어서 시장 면담 요청해도 의회 면담 요청해서 정책 제안 토론회도 하고 이런 것도 하는 거죠. 매뉴얼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런 활동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바라는 거죠. 자기들끼리 일해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팀플레이가 안 돼요. 자기들끼리 일해봐도. 그리고 민간산업 거버넌스가 그만큼 중요하다. 사고 몇 번 났을 때 우리가 바람막이 한번 대줬거든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부서의 책임과 관련된 건데 사고 났을 때 뭔가 저 사람이 규정에 맞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은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어쩔 수 없는 거는 뭔가 부족했던 거거든요. 인력이나 예산이나 뭐 시스템이 그런 거는 채워주는 쪽으로 가야지. 사고 났는데 무조건 좌우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책임지고 강하게 처벌만 한다라면은 공무원들이 일할 수 없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어떤 시스템 환경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해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족한 걸 채워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조건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다가 부족한 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문제도 같이 봐줘야지. 너 잘못했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 협업 안에서 같이 팀플레이 해달라는 거죠.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고. 그거는 이제 아까 말한 행동, 동사형 신뢰가 구축이 됐을 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됐을 때 가능한 거죠. 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기회의도 많이 하고요. 소위원회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보면 1년에 4번씩 모였죠? 올해도 제가 봐서는 정기회의 2번인데 그 영역 발주 때문에 제가 회의는 한 6번 한 것 같아요. 다음 주도 회의 소위원회 잡혀 있습니다. 비상계획을 주민 눈높이에 맞게 가공하고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화학사고 위원들이 소방하고 기업하고 시민단체하고 의원하고 그 20명인데 절반 정도를 뽑아가지고 소위원회 구성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주민 설명회 준비할 겁니다. 이런 거죠. 이걸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 환경사고 대응 매뉴얼이고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공무원도 긴가민가 했죠. 이게 마지막인데, 이게 뭐, 김신무 부장님 저번에 오셨지만, 이게 비슷한 거 했을 겁니다. 조례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놨는데, 저도 좀 뭐 사고도 안 나는데, 이렇게 뭐 꼼꼼하게 만들어야 되나?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파주식 같은 건 다르죠. 위험의 정도가 다르죠. 수원은 사고 잘 안 납니다, 실제로. 아까 말했던 취급 업체도 물량도 많지 않고, 사고 대비 뭐 법적으로 뭔가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업체 수도 극히 작아요. 아까 송원산업이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서 사고 대비 물질을 1년에 5천 톤 이상 취급하기 때문에 반경 1km 내에 1만 명 이상이 살아요. 그런 데는 이제 비상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데 그런 업체가 2군데밖에 없고 그나마 하나 있는 데는 파주가 아니라 평택으로 이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수도권에 도심화가 극심한 데 있는 위험물 취급 사업장들이 어디로 간 줄 아세요? 평택, 화성, 김포, 파주로 많이 오겠죠. 원료를 넣어놓고 같이 썼어요, 빼서. 근데 철거하다가 탱크가 파손된 거죠, 철거하다가. 조금 남아있던 게 누출된 거예요. 네. 근데 사고 나자마자 이게 토양 오염 사고죠. 수질오염 사고, 지하수 오염 사고인데 빠르게 대처해가지고 매뉴얼대로 제대로 했어요. 학사관리위원들한테 알렸고. 저는 잘 모르는데 이제 우리 위원장님, 김신문 부장님도 들었고 아주 매뉴얼에 맞게 토양 오염 사고 대응을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주변 주민들한테 안 알렸어요. 이게 3월달에 사고 났잖아요. 접수일자 4월. 이것도 며칠 지나고 있죠. 근데 6월달에 SBS 방송을 탔어요. 왜 탔을까요? 이거 사고 났잖아요. 터파이 공사. 주유소 바로 옆에 있었어요. 뭔가 민사가 발생했나 봐요. 공사하면서. 너희 때문에 공사 일정이 늦춰졌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상해주고 안 해요. 주유소 사장이 여기 터파이 공사하는 측하고 얘기가 잘 안 되니까 열받으니까 SBS 전화해버린 거죠. 이거를 이 주변에 사는 신동 아파트라고 거기 삼성전자 연구진들이에요. 엄청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파트 가봤더니 엄청 좋더라고요. 난리가 난 거죠. 민원 넣고.
그러니까 담당자 한 명이 잠깐 잘 처리했으면 될 문제를 이게 터져버리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민 설명회만 9번 했고요. 화학사고관리위원들이 임시위원회도 2번 수집했고 주민들 모시고 그리고 시민단체가 방어막이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이게 토양 오염 사고에 맞게 잘 대응했는데 주민들한테 주민 알 권리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불안은 증폭되고 똑같죠. 진짜 맞아? 제대로 대응한 거? 지하수 오염된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주변에 지하수 샘플링 조사하고 건강검진까지 다 해줬죠. 그냥 100만 원으로 막을 거 제가 봐서 수억을 쓴 거죠. 그리고 체육관에 가서 공무원들 15명이 출동한 거죠. 저희 위원들이 가가지고 앞장서가지고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하고 저하고 시민단체 위원 몇 명 가가지고 이 주민 설명을 해줬어요. 주민들은 공무원한테는 아주 이렇게 막 도끼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중간에서 이제 뭐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우리한테 화는 못 내죠. 근데 공무원들이 그때 절박하고 나왔어요. 야, 이래서 거버넌스가 필요하구나. 단순하죠? 자기들 욕 덜 먹으려고. 행정한테는 그게 강한 동기부여예요. 근데 그렇게 시작했다가 일을 같이 해보니까 위험이란 게 진짜 절대적인 위험도 있지만 이 위험이 사회에 알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있잖아요. 체감 위험도 큰 거예요. 거기에 따라 사람의 행동 방향은 달라지고 행동이 뭐예요? 사회적 활동이죠. 경제 활동이고. 이게 그러니까 물리적 위험과 사람들의 심리적 위험 자체가 따로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심리적 위험이 물리적 위험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경제 사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면은 실제로 그 지역사회 전체에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 관리도 잘해야 된다는 거 이때 공무원들이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 행정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전문가, 의회, 시민단체 이렇게 다양한 주민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 들어와서 행정의 입장에서 신뢰가 떨어지면은 시민단체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그 의회 입장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다양하게, 다양한 시각으로. 그러면은 단순하게 행정대 주민대에게 맞닥뜨리다가 왜? 믿을 수 없잖아요. 속였으니까. 못 믿죠. 근데 와서 다시 설명하겠다. 믿겠어요? 누구 저번에도 이랬지. 예전에도 안 알렸지. 사고 났는데.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 환경에서 여러 번 사고 났는데 그때 안 알려줘가지고 우리 애들은 뭔가 다 몸이 상해 있겠네. 나중에 커가지고 이게 발암물질은 안에 들어가면 바로 발암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거예요. 다 모르네. 이거 있잖아요. 그분들이 삼성전자 연구원들인데 대단하더라고요. 체육관에서 설명을 한 400명 왔는데 유모차 끌고 막 와요. 근데 앞에서 질문했어요. 선생님이 질문하잖아요. 가족이 달라요.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또 해요. 똑같은 질문 또 해요. 위험에 대해서, 우리 가족 위험에 대해서는 가방끈의 길이가 차이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앞에서 한 질문인데 또 해요.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공부를 해와요. 무서워요, 무서워. 제가 보고는 민주주의는 정말 피곤하다. 한 얘기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어디 가서 물어보면 또 해줘야 돼요. 민주주의는 피곤한 겁니다, 실제로.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공무원들 정말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뒤로 9번 주민 설명이 더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봐도 너무 과도한 겁니다. 그 주민들이 요구한 이제 그때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그 사고 나서 좀 지난 후에 북수원 쪽에서 탱크로리 염산 25. 여러분 염산 100은 없어요. 저기 원료거든요. 염산 25%가 농도거든요. 거의 원료 물질이죠. 근데 20톤짜리인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수 차량들 GPS 시스템 없어요. 네. 자동 추적 시스템 없고 이런 특수 차량들이 따로 주차하는 공간이 없어요. 법으로. 왜 이런 위험 물질들은 어느 시에 가게 되면 딱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게 하고 위성 추적 시스템을 하는데 그걸 유럽이나 이런 데만 하고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도심이 어떤 개발하는 데 있잖아요. 도시 개발하는 데 공터 많잖아요. 그런 데 가보면 큰 차들 세워 있죠. 레미콘도 많이 세워져 있고. 우리나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주차비가 싸잖아요. 이런 큰 차들은. 밥 먹으려고 주차해놨다가 바늘구멍이 나가지고 염산 25가 샌 거죠. 지나가는 택시 아저씨가 신고했어요. 이게 15kg 정도, 15리터 정도만 누출됐고, 저게 밤새 누출됐으면 아침, 저녁 6시, 7시에 신고했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했냐면, 사고 나자마자 화학사고위원 다 비상 때린 거죠. 공무원, 경찰, 시흥에
국가 그 화학사고 재난대응팀 출동하고 그 영화에 보는 복장 있잖아요. 15리터밖에 누출 안 됐는데. 근데 누출량이 아니라 사고의 유형을 보면은 다 출동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원시 관내 소방관들은 이게 준비 안 돼 있어요, 아직은. 근데 이제 지방 소방관들도 이런 화학사고에 대응하는 복장이나 진압 장비 같은 거 구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구비되고 있다고. 얼마 안 됐어요. 2년밖에. 웃기죠? 2, 3년밖에 안 됐어요. 준비된 지가. 그러니까 소방사고 나오면 못 모르고 출동하는 거죠. 올해 안성에서 지하에서 뻥 터져서 소방관 돌아가셨죠? 몇 달 전에. 그 미관리 누락사업장이에요. 신고에는 요만큼 100kg만 있다고 했는데 실제 들어가면 몇 톤 있었던 거죠. 신고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에 누구 있을지 하고 소방관이 들어간 거죠. 진압하러 가면서 어떤 위험한 물질이 얼마나 많은 물량이 정확히 어디에 어떤 형태로 보관되어 있고 화재가 그렇게 번졌을 때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야? 그 안에 진압해야 돼. 이런 게 없는 거죠. 뭐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덜컥 사람 구하러 들어갔다 뻥 터져서 돌아가신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소방관은 주민이 아니까 그럼 그게 주택가였으면 어떡해요? 근데 그때 터졌을 때 바로 옆에 큰 도로가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 버스가 아마 사람 태운 버스가 지나갔으면 사상자가 수십 명 났을 거라고 그러더라. 그 터지면서 그쪽 길가 쪽으로 완전히 다 날아갔는데 다행히 차가 안 지나갔대요. 그런 거죠. 이때도 주변에 하천이 있고 아파트 한 채 있었거든요. 발생하자마자 현장에서 현황 파악해서 아파트 한 채 주민대표자협에 연락해서 마을 방송하고 고지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 중간 보고하고 다음날 아침에 조치 결과에 대해서 다 보고하고 칭찬이 올라오죠. 칭찬이. 정반대죠. 이것도 말 안 했으면 누가 또 몇 달 후에 꼬질렀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염사는 또 기와도 잘 되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죠. 뭐 이걸 겪으면서 주민 행정에서도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까처럼. 그러니까 아까 환경 매뉴얼 시민들한테 알릴만한 화학사고, 환경사고, 이력 같은 거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이거 해달라고 요구 안 했는데 자꾸 위원회 하는데 뭘 하나씩 만들어 와요, 담당자가. 그분이 유두현 우리 주무관인데 그래서 상 줬죠. 상 달라고 했고. 그런 겁니다. 제가 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앞서서 수원에서 물고기가 죽고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서 그 중간의 과정이 굉장히 많은데 시민사회단체들이 합심해서 대응을 잘한 겁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수단 방법을 다 써봤어요. 언론 플레이, 법정 고발 이런 것도 다 해봤던 거죠. 주민들이 시민단체가 합심했던 거고 근데 갑자기 안 하다가 합심되겠어요? 시민감시단이나 평상시 모니터단, 움직이는 그룹이 있어야지 그런 사고 났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민그룹이 애초에 민간 거버넌스로 돼 있으면 훨씬 더 굳이 무슨 요구하고 책임자 처벌 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서 위원회 안에서 빠르게 대응하고 언론 플레이 할 거 있으면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거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일단 이걸로 마치고요. 간단히 질문을 받겠습니다. 요거 보니까 영화 엑시트 생각나지 않으세요? 네, 영화 엑시트가 딱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수원시의 사례가 우리한테 되게 소중한 게 이미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예방할 수 있고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또 돌아가셔서 미처 질문 못했네 하는 아쉬움 갖지 마시고 질문을 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서 네. 이쪽 공장들이 다 지금 수도권으로 막 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게 그 언제부터 그랬냐면요. 대기환경보전법이 2000년대 초반인가? 꽤 됐죠. 그리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이 아마 한 10년 돼갈 겁니다. 10년. 그러면서 배출 업체들은요. 그 규정 때문에 김포라든가 외곽으로 다 이주했어요. 네. 네. 그러면서. 근데 이제 온 나라가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여서 이제는 전국이 대기 오염 총량 관리제로 다 돌입합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수도권만 특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특별 관리하는 거죠. 대기 오염 총량 관리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데 그게 이제 외부로 자꾸 이전했던 게 뭐냐면 자꾸 민원이 발생하면은 자기들한테 사회적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 입주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행정한테 막 그래요. 야, 그러면은 우리 밖으로 이주할 테니까 이주하게 지원해달라. 수원처럼 산단을 지어가지고 환경 오염이 덜한 업체들은 그대로 했고 오염 배출이 심한 업체들은 저기 평택이나 이런 데 보내는 파주지로 이런 거 화성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뉴스에서
한강이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하잖아요. 서울은 여기에 화학물질 조례가 있는데 서울은 그 큰 도시가 화학사고 위험도가 별로 없어요. 한강도 예전에 굉장히 그러니까 화학물질 조례 처음에 안 만들려고 그랬는데 억지로 보건조례랑 이렇게 섞어놔서 조례 자체가 거의 그냥 허접합니다. 근데 수원보다 덜 위험해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서울은 다 그냥 밖으로 빠져나갔죠. 이미 다 내보내서. 수도권이 되게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보세요. 김포, 평택, 파주, 저기 화성 이렇게 딱 둘러져 있는 거죠. 경기 북부로 해서. 해당 수원만 빼고 네. 다 그렇잖아요. 충청까지. 그 법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화학사고 문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그겁니다. 도시가 만들어져 왔어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산단이 있었죠. 공업지역이. 제일 먼저 들어와요. 조그만 도심지하고 아주 멀어요. 도시가 커지면서 공업지대에 닿아요. 민원 발생하죠. 그러면은 이 공업지대는 뭐 나쁠 건 없어요. 산단 만들어서 싼 땅 주면 이거 팔고 나가겠다. 여기를 어떻게 해요? 공업지역이 아니라 주택 상업지로 바꿔주면 이 토지 소유한 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로또 맞은 거죠. 네. 왜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공장을 짓겠어요? 다 그런 겁니다. 자, 이제 2강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3시간 동안 여기 이제 그럼 법을 바꿔야 돼요. 네.